책 쓴 다음에는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변했고요. 이렇게 이제는 뭐 LLM이라기보다는 젠 AI로 많이 얘기해요. 근데 이제 기업들은 이거의 변화가 정신 차릴 수 없이 너무 빠르다.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이게 이제 기업들의 생각들이죠. 그래서 뭐 수없이 많은 질문들이 이렇게 있는데, 근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 변화는 AI 때문에 그래요. 왜 변화가 이렇게 빠르냐? 이 변화를 만드는 사람이 AI를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술을 보면 예를 들어서 내가 100명의 사람을 들여가지고 1년 동안 준비를 하면 100맨 이어잖아요. 근데 지금은 100맨 이어가 필요 없이 10명이면 된다는 거죠. 100맨 이어가. 왜? AI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이 변화는 AI가 또 앞으로 이제 GPT-5에서 이렇게 이제 선보인다고 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미 다 만들어 놨고 이미 내부적으로 다 쓰고 있고 그렇게 해서 모든 게 다 원하는 대로 지금 다 착착 진행 중이다. 그다음에 이슈는 경쟁력이 얼마나 되느냐. 다른 회사들이 그리고 또 다른 이제 고객들이 나한테 이 제품에 대해서 얼마나 돈을 지불할 것이냐라는 거를 재가면서 LLM이 오픈소스 LLM이 존재하고 좋은 것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그다음에 이제 많은 기업들이 이제 랭체인을 활용을 해서 제가 이제 제 책에 있는 것처럼 그 랭체인이 사실은 이제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죠. 음.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쓰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 책에서는 이제 기업의 LLM 도입 형태가 A하고 B하고 C 타입까지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많이 바뀌었어요. 그다음에 오픈 AI가 파인 튜닝하는 버전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엔터프라이즈 챗 GPT 만들고 그다음에 GPT 팀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나와서 이제 기업에서는 이제 다양하게 쓸 수 있도록 이제 만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아직도 할루시네이션이라는 게 완벽하게 치유가 되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할루시네이션은 GPT가 앞으로 상용화 되는데 결정적인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할루시네이션이 조금이라도 있으니까 이거를 중요한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은 못 쓰고 기업 내에 직원들이 이렇게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고 실질적으로 비즈니스 임팩트가 별로 없는 거에 대한 분야만 쓰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GPT-5가 나오면 그게 이제 얼마나 할루시네이션이 없는지 그거를 이제 판가름하는 게 결정적인 영향이 됩니다. 지금은 이제 에이전트 기술 제 책에 나와 있지만 에이전트 기술이 좀 더 발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난번에 있었던 거고 그래서 이제 구매 방식이 바뀌는데 제 책에 이제 플랫폼 얘기가 나오죠. 근데 이제 지금은 이게 네이버 큐라는 걸로 이제 개발이 돼서 지금 여러분 쓰시고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구글 SG라고 해서 지금 이제 우리도 쓰고 있고 이제 그런 겁니다. 그다음에 GPT 스토어는 옛날에 비해서는 이제 새로 나온 거죠. GPT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0 300만 개의 어, GPT 스토어가 있어가지고 지금 굉장히 폭주하고 있습니다. 폭주. 그래서 GPT 스토어는 앞으로 오픈 AI가 기대하는 캐시카우가 되지 않을까. 이게 이제 앱스토어를 대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앱스토어가 된다고 하면 지금 GPT 스토어에는 액션이라는 게 있어요. 커스텀 액션. 커스텀 액션들을 가지고 시스템을 만들면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런 굉장히 많은 그런 시스템들과 통합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GPT 스토어를 활용을 해가지고 나오면 이렇게 이제 숙소 예약, 항공편 예약까지 이렇게 이제 자기 자세들의 이제 모두 이렇게 넘어가게 되죠. 근데 이런 게 새로운 부분이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앱스토어하고 GPT 스토어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어, 굉장히 큰 차별점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오픈AI가 GPT 스토어를 왜 내놨는가라는 걸 봤을 때
이게 지금 현재 있는 앱스토어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앱스토어에 들어가면 이제 서로 다른 앱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나하나 쓰려면 우리가 그 앱에 돌아가는 로직과 기능과 메뉴를 이해를 해야 되죠. 내가 예약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그거를 예약을 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메뉴를 누르고 뭐가 나면 내 이름을 쓰고 그다음에 거기 어떻게 해서 뭐 어떻게 결제해야 하고 이런 굉장히 복잡한 일들을 내가 직접 해야 돼. 근데 뷰티 스토어에 있는 앱들은 그걸 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제주도 가고 싶은데 네가 여행 계획을 짜줘 그러면 네가 나 여행을 딱 나오고 그다음에 레트카 뭐 이걸 다 짜주잖아요. 내가 예약을 해서 뭘 클릭한다든가 그 프로그램 로직을 이해한다든가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GPT 스토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자연어 처리 능력 이런 것들이 대단히 커다란 커머스를 만들어낼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앱의 기능들이 알 필요 없고 그다음에 이거를 그냥 쓰면 되는 거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할루시네이션이죠 여기서. 그러니까 이 GPT 스토어가 할루시네이션이 계속해서 있다고 하면 이거를 진짜 비즈니스에는 쓸 수가 없는 거고 인포메이션만 게더링하는 차원인데 만약에 할루시네이션 없어 내가 크레딧 카드 번호를 GPT 스토어에 내가 주고 실제로 내가 결제까지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제 제가 그 책에서 얘기했던 그런 이런 그 기능들이 막 생기는 거죠. 이런 그 플랫폼 오 플랫폼 비즈니스가 GPT 스토어에서 생성되는 거죠. 네. 또 한 가지는 GPT 스토어를 GPT 팀이라고 하는 그 옵션을 쓰게 되면 혹시 여러분 저기 GPT 팀을 쓰고 계신 분 계실까요? 여러분 지금 20분 하고 GPT-4를 쓰시죠? 근데 GPT 팀은 2명 이상 이렇게 그룹을 만들어줍니다. 그룹을 만들어서 한 사람 앞에 25불이에요. 25불. 1년이면 이제 아, 300불이죠. 300불을 미리 내면 그 안에 있는 뭐 10명이든 200명이든 이제 그 명당 300불씩 내는 거죠. 1년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 팀이 10명이다 그러면 300불 곱하기 10 하면 3,000불이잖아요. 1년에 3,000불을 내면 그 10명이 이렇게 우리 회사에 인사 GPT, 조달 GPT, 설계 GPT, 사기호 GPT, 이용 규정 마케팅 GPT 해가지고 이런 걸 쭉 만들어서 10명이서 공유하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회사에 있는 사람이나 다른 분들하고 공유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사실 우리 기업에서 만들고 싶어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기업 내부에서 이렇게 GPT 팀으로 해가지고 GPT 스토어를 어, 개별적으로 쓰는 것이 가능하다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건 이제 책에 있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뭐 어떻게 되느냐는 부분도 이제 이미 많이 아시는데, 요거 이제 온 디바이스죠. 예,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제가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2012년까지 이제 GPU가 있었어요. GPU가. 이 GPU는 우리 게임 하는데 쓰는 그 그래픽 카드예요. 근데 2012년에 그 힌트 교수 팀이 이 GPU에다가 학습을 시키는 트레이닝을 시키는 프로그램을 파이썬을 짜가지고 집어넣었어요. GPU에다가. 그러니까 그때 그 이후에 모든 AI 하는 사람은 GPU에다가 그 AI 학습하는 코드를 집어넣어가지고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그래픽 카드용 계산하고 그 트레이닝하는 학습하는 코드하고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왜냐면 그래픽 카드는 내가 이렇게 내 화면이 예를 들어 뭐 3000 바이 뭐 이거 4000이다라고 하면 그 화면에 있는 픽셀의 컬러를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전부 다 정수 계산이 많아요. 뭐 나누기도 물론 있겠지만. 근데 GPGPU라고 해서 AI를 파라미터를 추정하는 학습용 계산에는 굉장히 복잡한 뭐 로스 함수나 액티베이션 펑션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연산 자체가
굉장히 복잡한 연산들이 들어가고 그런 연산의 그 이 정확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GPU가 하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이 엔비디아에서는 AI 트레인용 전용 그 서버용 GPU를 만드는데 그걸 보고 뭐라 하냐면 GPGPU라고 해요. 그다음에 컴퓨터 그래픽은 그냥 GPU라고 하고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A100, 100이나 H100 같은 경우는 GPGPU죠. 근데 라지 랭귀지 모델이 나오고 나서 어떤 현상이 잡히냐면 그러면은 학습하는 용도하고 그다음에 인퍼런스 하는 용도하고 둘로 나누죠. 왜 나누느냐? 이 GPU, GPU 가격이 엄청 올라가 있죠. 그다음에 가격도 비쌀 뿐만 아니라 GPU, GPU는 단점이 뭐냐면 이 H100 하나의 와트 수가 700와트예요. 700와트는 어 마이크로 5분 와트거든요. 저게 700와트가. 그러면 저게 한 만 대쯤 있다고 하면 700와트 7000kW잖아요. 저거면 뭐 그냥 뭐 거의 뭐 저걸 쿨링 시키려면 어마어마한 전기가 또 필요한 거죠. 그래서 GPGPU는 전기를 너무 많이 먹는다라고 하는 게 단점이죠. 근데 NPU는 뭐냐면 우리가 이 인퍼런스를 하기 위해서는 이미 만들어진 파라미터의 이 어레이에다가 곱하기만 해주는 거예요. 데이터를 집어넣고 거기다 곱하기 더하기만 해주면 결과가 나오죠. 이 결과가 굉장히 간단한 연산이에요. NPU는. 그러니까 그 학습용 GPU하고 그다음에 그 인퍼런스용 GPU는 굳이 이렇게 비싼 GPU를 인퍼런스까지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우리가 이 계산 전기 소비가 적게 들어가는 NPU를 만들면 어떤 이유가 생기냐면 내가 스마트폰에다가 LLM을 거기다 갖다 박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온 디바이스로.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나 자동차나 이런 데다가 LLM을 갖다 박을 수 있다는 얘기는 챗GPT가 이 클라우드하고 이렇게 통신이 안 해도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제 번역도 하고 문서도 만들어주고 코딩도 해주고 그래서 이제 요새 삼성전자에서 나온 코딩해주는 그다음에 번역해주는 통역해주는 그런 가우스라는 게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앞으로 거대한 그런 수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스마트폰을 최소한 20년은 쓰셨잖아요. 20년 썼지만 내가 계속해서 앱을 활용을 해야 돼. 그다음에 내가 계속해서 내 패스워드를 집어넣어야 돼. 계속해서 내가 뭘 좋아하는지 20년 동안 썼는데 얘는 그거를 하나도 기억 못하고 처음 쓰는 사람이 있나? 이걸 20년 쓴 사람이 있나? 하나도 기억 못하면 똑같이 말하자면 취급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이 스마트폰 안에 굉장히 나만 알고 있는, 그다음에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그런 똑똑한 놈이 여기 안에 들어있어서 내가 좀 몇 달만 같이 쓰게 되면 내 패스워드나 아이디나 이 나의 그런 비헤이버나 이런 것들을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게 있으면 스마트폰이나 내가 인생 살아가는데 엄청 편하겠죠. 그래서 지금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스마트폰에 AI용 비서가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비서는 나만 혼자 쓰는 그 비서다라고 하면 물론 이 비서가 누구한테 이렇게 어, 털리게 되면 말하자면 이제 내 비밀을 다 얘기하게 되면 그 문제 엄청나게 큰 문제죠. 내가 패스워드나 이런 거 다 빼앗기는 거니까. 근데 만약 이런 비밀이 철두철미하게 지켜진다라고 하는 그런 보장만 있으면 정말 이거 누구든 이거 안 쓰고 싶겠어요? 그러면 스마트폰 자체가 완전히 내 개별적인 나만 알고 있는 그런 어, 개인용 비서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약해줘 이런 거랑 훨씬 더 뛰어넘어서 나의 전 전체를 다 알고 있는 그런 나의 아바타가 생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이제 앞으로 스마트폰 시장을 한 번 더 휩쓸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런 정도까지만 아니라도 TV 집에 있는 TV나 냉장고나 이런 게 나의 목소리와 나의 모든 걸 알게 된다고 하면 비해버를 안 된다고 하면 내가 뭐 아침에 일어나기 전에 벌써 테레비가 켜 있고 뭐가 올라가고 있어 그럼 엄청나게 좋겠죠. 그런 세상이 오는 거예요. 그게 온디바이스 AI입니다. 온디바이스 AI, 온디바이스 LLM. 근데 그게 이제 한국의 갈 길이죠. 한국에서 지금까지 놓쳤던 GPU 시장이나 지금까지 못했던 NPU를 우리가 만들 수 있고 이걸 스마트폰에다 심을 수 있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런 온디바이스 AI 시대에는 한국이 반드시 여기에 아, 리딩해가는 그런 플레이어로서 이런 트렌드를 가져가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살 길이다라고 생각.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온센서 AI, 온디바이스 LLM, 온디바이스 AI를 이제 그 이후에 나왔는데 그 이후에 나와 있는 이런 트렌드들은 저가 굉장히 주의 깊게 보고 있는 그런 트렌드. 뭐 그다음에는 뭐 지금까지 나와 있던 그런 책 쓰고 난 다음에 굉장히 많은 변화했죠. 뭐 이런 것들이 이 짝대기가 뭐냐면 내가 8월 이후에 나온 거죠. 8월 이후에 나온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와 있다. 그다음에 특히나 이제 젠 AI 여기 보시는 소라 같은 거 이게 새로운 게 많이 나왔다. 제가 이거를 서머리를 할 수가 없는 게 굉장히 이 장표 자체가 이제 한 4시간짜리 장표인데 어쨌든 여러분들의 질의응답을 받기 위해서 여기까지만 하고 또 여러분들이 저기 아쉬운 게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분 질문 있으면 해주시고요. 제가 다른 분 질문 준비하실 때 제가 좀, 요즘 그 코파일럿, 그다음에 제미나이, 그다음 저는 이제 챗GPT-4를 유료로 쓰고 있는데 코파일럿도 나오고 또 제미나이도 나오고 뭐 여러 개가 나오니까 이거 코파일럿 제대로 쓰려면 또 유료로 돈 내야 되고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거 근데 제일 많은 주변 사람들이 그럼 뭐 써야 돼? 그래서 챗GPT-4를 쓰세요. 일단은 챗GPT-4 유료로 그걸 얼마 비싸냐니까 쓰시다가 구글의 제미나이가 좀 더 성능이 향상이 되거나 근데 이제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회사에서 윈도우를 대부분 쓰고 계시니까 생산성의 향상을 생각을 하면 코파일럿이 훨씬 낫지 않냐라고 얘기하는데 코파일럿 제가 이렇게 쓰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할루시네이션이 너무 심하다고 그러는데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코파일럿이냐 뭐 제미나이냐 챗GPT4냐 뭐 이렇게 그 헷갈려 하시고 기업체에서도 그걸 뭐 써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던데 GPT-4 쓰세요. 아 그러세요? 네, 저도 재미나이에 대해 GPT-4 야, 재미나이 기대하지 마세요. 재미나이 제가 써봤는데 별 차이 없고 차이가 없는 게 아니라 너무 기능이 떨어져. 그러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이렇게 얘기하고 요새 이제 클라우드 3가 나왔는데 얘는 너무 플러스. 비싸. 클라우드 3. 음. 그러니까 얘는 저 GPT-4보다 2배나 비싼데 아직까지는 뭐 필요 없죠. 네. 한 개만 열심히 쓰시다가 GPT-5가 좋은 게 나오면 그거 계속 쓰시고 만약에 GPT-5는 안 나오고 뭐 클라우드 3나 이게 뭐 엄청 좋다. 비교할 수 없이 정도로 좋다 그러면 딴 거 이제 갈아타면 되는 거죠. 그 아까 플랫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다음 달에 미국에 갈 여행이 있어서 이제 두 개를 써봤어요. 그 GPT-4하고 제미나이를 썼는데 GPT-4는 여행 일정을 잘 짜주는데 예약을 단계에서 호텔 추천해줘 했더니 제미나이가 훨씬 잘하더라고요. 제미나이는 뭐 쫙쫙 끌어다가 호텔들 뭐 그 사진도 올려주고 이거 좋아 이거 추천해 했던데 GPT-4는 그걸 못해요. 그냥 일정은 잘 멋있게 짜주는데 예약 단계에 가니까 거기서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이제 질적인 차이가 있는데 나중에 나중에 구글이 이제 성장을 하게 되면 구글이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때문에 구글의 제미나이가 그 오픈 AI를 추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얼핏? 어떻게 보세요? 아까 제가 잠깐 그 GPT 스토어 얘기를 했었잖아요. 아, 예, 그렇죠. 거기에 이제 여행 그 부킹할 수 있는 음, 음. 그런 GPT스가 많이 나와 예, 있어요. 예. 네네네네. 아, 그럴 때 그거 그렇게. 쓰면은 바로바로 나오는 거고 또 한 그렇죠, 가지는 그렇죠. 구글은 이미 검색 시장을 잡고 있기 때문에 네. 자기들 거기 나오는 내가 뭐 부킹을 했는데 뭐 해줘라고 하면은
다 자기네들 고객이에요. 전에 음, 검색해가지고 돈 주는 사람들이거든. 근데 오픈AI는 지금 시작이라는 거지. 근데 음, 오픈AI가 만약에 검색 비즈니스를 하겠다. 그래서 검색 광고 시장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면, 어, 구글하고 대단한 경쟁을 할 거예요. 근데 제가 들리는 바로는 오픈AI가 검색 엔진을 지금 만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픈AI는 거의 그 AI 전투사예요. 다 내가 보기에는. 음, 그들이 원하면 딱딱 다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죠. 근데 알겠습니다. 구글의 미래를 저는 이제 이렇게 좋게 보지는 않아요. 구글 주식 팔아야겠는데. 그러면, 그러면 제가 GPU 이제 엔비디아로 좀 재미를 봤는데, NPU 시대에, NPU 시대에는, 저도 이제 굉장한 기대를 갖고 있어요. 온디바이스 AI, NPU. NPU는 그럼 삼성이하고 SK 하이닉스의 기여가 있나요? 삼성 없고, 아, 하이닉스는 HBM 때문에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그렇죠. 온디바이스 AI는 퀄컴입니다. 퀄컴. 퀄컴. 퀄컴 칩 안에 NPU, NPU가 들어있어요. 퀄컴은, 퀄컴. 퀄컴은 이제 AP나 또는 시스템 온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예. 지금 미래에 뭐 NPU에 대한 니즈나 또는 뭐 시대를 이끌어 가는 게 퀄컴 같아 보인다. 현재로 봐서는. 아, 퀄컴. 저는 삼성이 이게 그 엑시노스라고 하는 칩이 있습니다. 엑스노트. 예, 예. 그게 잘 됐으면 좋겠는데 뭐 자체적으로도 별로 인정을 안 한 것 같고 왜 그거를 그렇게 많이 안 쓰는 저렇게 키우지 않는지는 이해가 안 가요, 솔직히. 음, 음, 근데 현재로 봐서는 그쪽 판에서는 퀄컴이 리더입니다. 아유, 귀중한 정보 감사합니다. 퀄컴. 네, 네, 다른 분 질문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좀 질문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최근에 애플이 자동차 마이카 포기했고요. 그다음에 그 테슬라 쪽에 보면은 그 AI 기술을 적용하고 있는 그 이제 자동차 자율운전 자동차라든가 로봇을 보면은 굉장히 앞서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냥 느낌에 AI가 되지 않으면 앞으로 자율자동차를 못 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그 테슬라가 실제 자율운전이라든가 로봇에 적용하는 AI 기술은 앞서가고 있다고 느꼈는데, 제가 하는 질문은 우리가 아는 라지 랭귀지 모델이 자동차라든가 로봇에도 그걸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인지, 그게 아니라면 어떤 다른 차이점이 뭐가 있는지,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로는 실제 이번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라지 랭귀지 모델을 서비스를 하려면 엄청난 하드웨어라든가 학습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데, 그게 이제 앞으로 상업하는 데 있어서는 결국은 이제 온 디바이스 AI 쪽으로 가게 되고, 그런 측면에서 있는데, 실제로 그런 그 온 디바이스에서 저는 이제 로봇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에서 자율 그 운전이라든가 자율 작업을 할 수 있는 AI를 장착한다 그랬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엄청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그걸 사업 모델을 가져가야 될지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 두 가지 질문에 좀 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때 질문이 뭐였죠? 첫 번째. 첫 애플. 번째 첫 질문. 번째는 애플. 그러니까 애플. 애플의, 자율자동차나 로봇에 들어가는 그 AI 기술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LLM이요? 라고 어떻게 다른지. 애플, 애플 자동차 얘기는, 그걸, 지금 질문을 한마디로만 입력해 주세요. 길게 얘기하지 마세요. 질문이 뭐죠? AI가 안 되면 자율운전 자동차도 안 되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그건 맞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게 센서에서, 그러니까 카메라에서 데이터를 받아서 앞에 있는 물체를 인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디시전을 내려야 되잖아요. 그럼 인식을 하려면 뭔가 필요하겠죠. 그게 AI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AI 없이는 자율주행이 안 되는 거지. 그다음에 로봇에 들어가는 LLM이 필요한 거냐라고 물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로봇은 지금까지 접근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보스턴 다이내믹스 있죠. 음,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전부 다 룰 기반이에요. 사람들이 다 짜요. 뭐 로봇의 움직임이나 이런 걸 몽땅 다 짜가지고 그렇게 움직이는데 테슬라는 그렇게 안 하죠. AI가 제너레이션 하는 거예요, 코드를. 그래서 팔 움직이나 이런 걸 전부 다 모터 컨트롤이나 이런 거를 전부 다 AI가 코드를 제너레이션 해가지고 돌리는 겁니다. 구글 같은 경우는 RT2라는 그 로봇 랭귀지를 만들었어요. LLM 위에 돌아가는 거. 그래서 현재 추세는 로봇의 추세는 그 LLM을 많이 쓰는 걸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룰 기반으로 옛날에 그 로봇 그 방식은 이제 올드한 방식이다. 그거는 만들어진 룰밖에 못한다라고 하고 앞으로의 그 이 로봇은 사람의 말을 이해하고 그대로 움직이는 그런 새로운 로봇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테슬라가 로봇을 잘 만드는 이유가 바로 그런. 또 질문이 뭐였죠? 안녕하세요. 장동윤 네, 교수님. 최웅입니다. 네네네, 네네네, 예,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최근에 이제 소라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소라, 굉장히 예, 이제 예. 쇼킹한데, 지금 이게 데모 영상까지는 보여줬는데, 이제 아직 그 일반인들에게 공개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언제쯤 이게 공개가 될지 예상하시고, 이게 이제 만약에 했을 때 GPT 그러니까 요금제를 어떻게 갖고 갈지 좀 예상이 되시는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다르게 갖고 갈 것 같기도 하고요. 요금제를 어떻게 오픈AI가 채택을 할 것인지. 세 번째, 이게 이제 많이 이제 보급이 되면은 어떤 영향이 이제 우리나라 산업이라든지 이런 게 미칠지 좀. 제가 질문을 많이 하시면 제가 자꾸 까먹어가지고 일단 아는 대로만 얘기해서 들은 대로만 네. 할게요. 언제쯤 나오냐? 소라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어요. 무슨 검토를 하고 있냐? 얘가 인종차별이나 바이어스나 섹슈얼 허라스먼트나 또는 뭐 다양한 그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것들을 미리 잡아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레드 팀이라고 그래가지고 저기 저 오픈 AI 있는 사람들이 그걸 무지하게 많이 말하자면 써보고 있어요. 이상한 질문을 해가지고 뭐 이게 제대로 만들어지는지 아닌지.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영화나 또는 그 이쪽 영상 쪽에 있는 몇몇 그 회사들이 이거를 현재 쓰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쓰고 있다는 얘기는 이제 제품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베타 버전을 쓰고 있는 거죠. 언제 나오냐? 그야 뭐 저도 모르죠. 음, 소라가 던진 영상 쪽에서는 충격이죠. 충격이라서 이게 이제 뭐 나오면 죽을 사람들이 많다라고 이제 벌써부터 아우성을 치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럼 프라이싱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근데 오픈AI는 싸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버전, 뭐 프로페셔널 버전 이렇게 나눠가지고 뭐 우리가 저 돈으로 내가 저거를 그렇게 해야 돼라는 정도까지 올릴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왜냐하면 그게 GPU를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소라를 쓰려면 GPU가 굉장히 많이 들어서 오픈AI도 그냥 싸게 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GPT-4보다는 훨씬 더 비쌀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또 질문이 뭐였죠? 제가 하나 질문이, 네? 저는 끝났습니다. 질문 하나 해도 됩니까? 예, 그럼요. 네. 저기요, 저는 공학 쪽에 엔지니어링 분야의 그 인공지능 응용 전망을 좀 여쭙고 싶은데, 그 한국의 이제 제조업체들이 특히 이제 기계공업 쪽에요. 항공기나 자동차나 이쪽에 이제 그 설계를 하잖아요.
그 보통은 이제 CAD 설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선 CAD하고 엔지니어링하고 합쳐서 CAX라고도 하고. 그래서 그게 이제 과거에는 그 CAD 도구 회사들이 따로따로 도구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오토캐드하고 저기 카티아라든가 뭐 시멘스라든가 이게 툴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 기계 공업 쪽에서 여러 회사 제품을 쓰는데 이게 호환성이 없어요. 그 헤드 툴 간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계 하나를 그렸으면은 그것이 다른 CAD하고 이게 그 호환성이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복잡하고 그러니까 그걸 또 나중에 그, 그 교수님 책에서 나왔던 ERP라든가 CRM이라든가 여기에서는 이제 그 헤드 데이터를 그러니까 기계 스펙 같은 거를 서로 통신을 해야 되잖아요. 그 고객 저 바이어하고 저 셀러 간에 그때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그 정보를 주고받는데 제가 이제 국내 업체 중소업체를 조사를 해보니까 심지어는 그 전자 카탈로그 있죠. 이 카탈로그라는 거. 그게 이제 그 예를 들어 기계면 기계, 부품 하나면 부품 하나에 그 도면하고 그 사양, 스페시피케이션을 담은 정보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 대개 지금까지는 대개 이제 사진을 찍는 수준 그 표면만 또는 잘해봤자 이제 그 저 2D 드로잉이라고 하죠. 2차 그 평면 그림 그 정도예요. 지금 아직은 현실이. 그래서 이제 그 CAD를 쓰긴 쓰는데 그걸 전자 카탈로그로 변환을 하려면 손작업이 많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 한데 그 카탈로그 하나, 그 전자 카탈로그를 만드는데 그래서 대부분 중소기업들이 그걸 못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뭐 메타버스 인공지능이 나온다고 하고 또 뭐 한쪽에서는 그 거대 저 언어 모델 같은 걸로 이렇게 자동화가 되는데 막상 기업에서는 지금 그게 그 뭐 챗GPT 정도로 이제 주고받는 정도는 쓰는데 가장 그 기업 특히 이제 제조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그 드로잉 그림 2차원 또는 3차원 그림 같은 거를 그 사양 정보하고 엮어서 어떤 거래라든가 실제 제작이라든가 공업적으로 쓰는 데는 아직도 이게 저 인공지능이 많이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교수님은 뭐 저 원래 공학을 또 하셨다고 제가 들었고 그래서 혹시 그 엔지니어링 쪽에 엔지니어링 정보의 인공지능화를 만약 하게 되면 상당히 그 산업 분야의 응용이 이제 가속화될 것 같은데 그쪽에 좀 좋은 정보가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현재 안 됩니다. 되고요. 네? 현재 안 되고요. 아시는 대로 안 되고요. 제가 네. 그쪽은 굉장히 그 도메인 스페시픽한 부분이 많아서 그러니까 인더스트리 날리지가 많아서 아마 오픈 AI도 못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오픈 AI가 만들 수 있는 정도면은 그래요? 그거를 뭐 파인 튜닝 할 수 있도록 만들게 해서 엔지니어링 쪽에 있는 특화된 엔지니어들이 직접 그런 유사한 툴을 만들게 오픈하면 될 수도 있는데 오픈할까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소위 이제 도메인 날리지라고 하고 지금 이 공부 모임에서 지난번에 그 제가 그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 도메인 널리지를 지식 그래프로 하면은 상당히 그 인공지능을 라지 랭귀지 모델을 보완하는 방법이 되지 않냐. 그러면 전문 지식을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냐. 그러면 그것이 지금 말하는 그 파인 튜닝의 이제 한 방안이 될 수 있지 않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지식 그래프, 널리지 그래프를 만약 그 전문가들이 모여서 어떤 그 데이터베이스화를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그 파인 튜닝 부분이 상당히 발전이 있을까요? 날리지 그래프는 지금도 많이 쓰고 있어요. 그 파인 튜닝 하는 방법과 아울러서 네. 보조적인 수단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파운데이션 모델이 가지고 있는 그런 난리들을 추출해서 그 내가 파인 튜닝하는 모델에다가
지식을 집어넣어주는 방식을 쓰고는 있어요, 지금도. 음. 근데 엔지니어링 쪽에서 그런 지금 원하시는 그런 정도만 나오려고 하면 어, 돈이 많이 들겠죠, 일단. 사람들이 많이 그래서 있어야 되고 데이터가 마지막 있어야 되니까. 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네. 저를 포함해서 지금 여기 대덕연구단지에는 한 1,000여 명 이상 그 퇴직자들이 있어요. 네. 그 전문가들이 각 분야에.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그 축적된 지식과 경험을 이제 활용을 하려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대덕 특구에서. 그래서 지금 그 말씀하신 그 도메인 날리지 쪽에 그 인공지능을 보완할 수 있는 지식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를 작업을 이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한다면 뭐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그 어려운 점 그 파인 튜닝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지금 중요한 건 예, 뭐냐면 그 멀티 모달이 되는 예, 파운데이션 모델이 일단 필요해요, 첫 번째. 예. 그게 메타버스 그래서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음,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파운데이션 모델. 네, 멀티 모달 파운데이션 모델이 그 그림이나 음, 그다음에 음악이나 이런 거를 읽고 이해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지금 GPT-4V 이상의 파운데이션 모델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음, 제가 볼 때는 GPT-5에 파인 튜닝된 그 멀티 모달 파운데이션 모델이 있어야 되고요. 예, 그 있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썼던 그런 설계 도면이라든가 또는 거기에 대한 부산물이라든가 뭐 아웃풋이라든가 다큐멘터리 이걸 다시 프리트레이닝을 시켜야 돼요. 예, 그게 먼저예요. 날리지 그래프는 그 다음에요. 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아직 이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오픈 AI가 이거를 오픈할 것 같지는 않아요. 음, 그러니까 당장 해결되는 건 아니다. 이거. 예. 그러니까 지금 그쪽 그 엔지니어링 분야는 아직 그 인공지능 활용이 한참 멀었다 이거죠. 어렸어요. 그리고 정부에서 만약에 이걸 하고 싶으면 예, 파운데이션 멀티모달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걸 만들어야 돼요. 예, 제가 쓸게요. 여기다가 채팅창에다가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이제 채팅창에 썼거든요. 멀티모달 파운데이션 모델 포 엔지니어. 음, 정부가 이건 돈을 투자를 해서 예. 만드셔야 됩니다. 지금 이건 세계적으로도 개발이 안 돼 있다 이거죠. 근데 사실 네. 지난 1년 동안 저도 파이썬 공부하다가 지금 그 챗GPT 나오면서 이거 필요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중단한 상태인데 오늘 교수님 말씀 듣고 나니까 이거 계속 공부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예, 송 교수님 마지막 이제 클로징 좀 해주시죠. 예. 네, 장 교수님 너무 감사하고 한 말씀 한 말씀이 그동안 고민을 길게 하신 분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특히 마지막 이렇게 모여서 할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해 준 고경곤 대표님 감사드리고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뭐장 교수님께 여쭤본 말이 서로 다를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트랜스포머가 생명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학습하고 진화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과정이 지금 막 시장이 됐기 때문에 아까도 좋은 말씀 해주신 것처럼 빨리 그 자기 분야에서 쓰는 방법을 익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은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 이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는데 당분간은 좀 더 갈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이 과정에서 우리가 과정 수업을 한 다음에 이게 상품이 나오면 그 상품에서 우리가 드러나지 않는 부분까지 활용을 할 수 있어서 여기 그동안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그랬으면 좋겠고 장동희 교수님은 뭐 이제 이미 이제 그 GPT 5.0까지 나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관련된 마지막 전문가로서 좀 큰 얘기 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클로징 멘트 해주시면은 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AI 열풍이 불다가 또 한 조금 있으면 또 없어질 거다라고 하는 분들이 간혹가다 계세요. 카이스트에서 카이로 과정, 그러니까 최고의 과정을 이제 운영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굉장히 많은 기업에서 AI를 배우러 정말 밀려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각 기업에서 AI라는 게 이제 떨어진 갈등의 불이 된 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 뭐 모든 사람이 다 그렇듯이 내가 이게 문제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공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은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하는 업종이 뭐든지, 내가 하는 레벨이 뭐든지, 내가 하는 분야가 뭐든지에 따라서 뭐 이게 AI를 쓰고 안 쓰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분야에, 모든 레벨에서, 모든 산업에서 다 이거를 찾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제가 이 IT 경력 40년 되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 갑니다. 그러니까 이거 최소한 20년은 가요, 앞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공부를 하시면 20년 이 턱걸이에 맨 앞에서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유 이거 뭐 나중에 공부하지. 나중에 공부하면요 뒤쳐져서 쫓아가기 바빠요. 그러니까 지금 아싸라게 제일 앞에 있는데 지금 화끈하게 공부하셔가지고 시대를 리딩하고 누구한테 가르쳐주고 어디 가면은 저 사람한테 물어보면 AI는 다 알고 있어라고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드시면 앞으로 여러분의 20년이 편해집니다. 지금 안 하시면 맨날 저기 쫓겨가면서 AI의 뒷공무니만 쫓아가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시대는 리딩해 가는 거고 여러분들이 그 리딩의 주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